이번 세션은 여러분이 진짜 졸기 어려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반 직장인 생활도 하셨고, 그 어려운 항공 분야에 또 창업을 해보시겠다고 나서셨고, 지금까지는 국내 항공우주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어려운 길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이제 진로를 모색하는 그 고등학생 여러분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또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오시면서 다양한 커리어를 쌓아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주식회사 컨택의 이성희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해외 출장이 많긴 한데 국내에 있으면 이제 또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최경일 전무도 옆에 계신데, 그래서 참 자주 뵙지는 못하는데 항상 이런 행사 가면 또 계시니까 또 여기서 뵈니까 또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뭐 대기업 가서 강의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 상대로 강의할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고등학생이시죠? 예. 근데 초등학교 가서 강의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질문이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너무나 신선했고, 사실 학생들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인터랙션 하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아까도 잠깐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 나눴는데, 저는 이제 큰애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둘째는 개원여고에서 발레를 해요. 발레를 하는데 큰애가 이제 천체물리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걔는 희한하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무조건 천체물리, 애스트로피지션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걔는 뭐 사학까지는 기질을 갖고 있지는 않고 좀 약간 리서처에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반드시 해외 가서 공부해서 다시 돌아와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아빠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 물리학자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 저희 회사 속에도 제가 전체 우주산업 인더스트리에서 저희 회사 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회사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요게 조디 포스터가 나왔던 칼 세이건의 이제 컨택트라는 소설에서 바탕으로 해서 97년도에 이제 조디 포스터가 만들었던 주연이 됐던 그 컨택트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제가 하는 사업과 똑같아요. 그런 부분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5개 회사 전체를 이제 저희가 다 돼 있습니다. 컨택을 제가 10년 전에 창업을 했었고, 그때 둘이서 시작했습니다. 둘이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 전체 컨택 스페이스 그룹이 33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AP 위성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위성도 만들고, 카메라도 위성에 들어가는 카메라도 만들어서 지구를 돌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텍사스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에서 달라스에 우리가 우주와 통신을 하기 위한 뭐 안테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호를 바꿔주는 장비,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드는 회사가 또 미국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위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목적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위성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것처럼 그런 카메라를 이제 달아서 내가 지구 주위를 찍겠다. 그러면 이제 관측 위성이 돼요. 관측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제 통신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저희는 이제 페이로드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실으면 이제 우리가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에 우리가 위성 엄청 많이 띄우잖아요, 저 궤도에. 그러니까 스타링크를 하는 거는 여러분 나중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바로 이제 위성하고 다이렉트로 아마 통신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곧 올 겁니다. 그런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 지상에 커다란 접시 안테나 같은 거 본 적 있죠? 구글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 배치를 해놓고 위성이 막 지나가면서
저런 지상국에 데이터 내려야지 하면 데이터를 받아줘요. 받아주고 또 데이터를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가지고 저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유럽이나 아시아, 미국 쪽에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그럼 지상국이 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지상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크다란 안테나들을 가지고 다 조립을 합니다. 만들고 조립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아까 잠깐 보였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지상국들을 전 세계에 이제 엄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쭉 배치를 해놔요. 좀 있으면 이제 지구가 이제 어차피 두 군데 이제 2D 형태로 이제 펼쳐놓으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 컨택의 회사의 지상국이 제주도에 있긴 한데 전 세계에도 엄청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러니까 위성이 지나가면서 컨택의 지상국을 써야지 하면 이제 위성에서 자기가 저장했던 찍어서 저장한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주고 컨택 지상국 A, B, C, D, E 지역을 쓰겠습니다 하면 그냥 저희하고 계약을 해서 다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돈도 받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는 게 영어로는 스페이스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 중 하는 게 저희 이제 전체 사업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받았어요. 받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우리 눈에 이렇게 여러분은 뭐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고 하려고 하면 영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영상이 깨끗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보면서 찍다 보면 구름이 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 환경이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지구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잡음 노이즈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영상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 AI 뭐 잘 아시죠? 그 AI나 이런 딥러닝을 통해서 뭐 이런 오브젝트들을 이게 세종시 영상이에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디텍션하고 그다음에 세종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다음에 뭐 6개월 아니면 1년 지나니까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그 도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까지 AI를 통해서 야 건물 찾으세요, 도로 찾으세요, 자동차 찾으세요 하면 한 번에 쑥 다 찾아줍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 우주 분야 중에서 다운스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부분은 크게 우리 지구를 벗어나서 활동하는 것들이 있죠. 그 뭐죠? 위성, 그 다음에 뭐 발사체, 로켓 이런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업스트림 위에서 논다고 해서 업스트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비즈니스가 있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처럼 수신도 하고 처리도 하고 하는 것들을 그는 밑에서 한다고 해서 다운스트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택은 이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일을 하지만 다른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성도 만들고 카메라도 만드는 업스트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나중에 한번 오시면 지금 저희가 제주도에 이제 스페이스 파크라는 걸 짓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이런 명칭을 에이시안 스페이스 파크로 지었는데 지금 이 화면에 이거 초기 그 조감도긴 한데 이거보다 이만큼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고 지금 한 80% 정도 지었고요. 중간에 이제 뭐 이제 박물관도 하나 있고 우리가 이제 미션을 하기 위해 임무를 하기 위한 위성한테 제어 명령도 내리고 데이터도 받기 위한 그런 컨트롤 센터가 있습니다. 컨트롤 센터 있고 박물관 있고 그리고 여기 지상국 안테나가 12개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분 레이저 있죠, 레이저.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도 데이터를 받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스템도 여기에 설치가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컨택을 대표해서 다운스트림 영역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들 이제 학생이니까 그리고 요즘에 우주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주를 얘기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왜 하는지에 대한 항상 Y에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지금 우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산업적인 뭐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형성도 있을 거고 아니면 우주에 뭔가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고 탐험에 대한 목적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지구에 뭐 여러분들 좋아하죠. 외계인들을 오와서 지구 인류를 막 멸망시키려고 하면 디펜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주로 가려면 뭐 지구 중력을 이겨내서 나가야 되고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없는데 우주정거장 갔다가 지구로 돌아오는 스페이스 셔틀 지금 이렇게 비행기처럼 생긴 거
저런 것들도 있고, 그 돈도 많이 들고 기술적인 난이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그 소행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지구에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너무 큰 사이즈가 떨어지면 이제 그거 난리 나겠지만 그 작은 것들은 거의 뭐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다 소멸되는데 여기 보면 유럽 우주국, 유럽 스페이스 에이전시라는 유럽 우주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향후 100년 안에 소행성들이 지구를 타격하는 소행성들이 한 880개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이 소행성들이 오면은 우리한테 못 오게 야 절로 가 하면서 소행성이 날아오는 궤도를 뭔가 임팩트를 줘서 궤도를 수정해서 딴 데 가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뭐 로켓처럼 생긴 미사일을 쏴서 걔를 이제 폭발시키거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노르웨이에 보면 스발바드 아일랜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 종자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 모아놨다는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인류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아남은 인류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지 굉장히 급속하게 냉동을 시켰다가 다시 나중에 시야제에서 100년 뒤에 이렇게 깨우듯이 그래서 이런 것 거의 여기 오염도 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모아놨고 이분이 이제 치올코프스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로켓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얘기한 건 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 영어 요즘 잘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게 우리 이런 인류의 요람이에요. 그런 요람이지만 우리가 그 요람에서 언제까지 살 수는 없다. 언젠가는 그 요람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뭐 지구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관광을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에 예를 들어서 뭐 한 80% 살고 인류의 80%는 지구에 살고 인류의 20% 정도는 화성이나 다른 데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걸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얘죠. 앨런 머스크.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스타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화성에 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 그걸 항상 좀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의 뭐 한참 돼서 한 만 7, 8대 때였나요? 그 정도 됐을 때 내가 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좀 일을 해야 되겠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훌륭한 뭐 여기서는 뭐 교수님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훌륭한 연구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저처럼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교수를 하면서 연구원을 하면서 그대들만의 가치와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사업가적으로 참 대단하신 분 많아요. 맞는데 인류를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는 부분도 맞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위 사람을 잘 챙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람을 거의 사업가와 사기꾼의 경계를 걷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보다 이 정도 됐으면 인류와 그 국가와 뭐 이런 옆에 주위 분들한테 엄청난 임팩트를 저는 더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이제 뭐 선한 영향력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는 그 자리에서 주변부터 잘 챙겨서 여러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화성에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그 스타쉽이라고 하는 이렇게 다른 발사체가 있고 이게 이제 미국 텍사스 쪽에서 이제 만들고 거기서 발사를 합니다. 스타베이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을 차려서 쭉 이렇게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뭐 화성에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고 그리고 오늘날 여기 보면 그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큰 발사체, 큰 위성 우리가 누리호 옛날에 나로가 있었고 이제 누리호가 있잖아요.
그 제가 나로 발사 1기 멤버로 뽑혀서 항공우주연구원에 입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1단 발사체가 러시아에서 갖고 온 일단 액체 엔진을 썼었고 2단이 이제 고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체는 쉽게 말하면 성냥불에 성냥을 딱 붙여서 확 타면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탈 때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 산소, 액체 산소하고 이제 케로신이라고 하는 순수 등료가 결합이 되면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 비행을 한다고 하면 관성으로 가다가 또 퀵턴에서 또 올라가고 또 관성으로 가다가 이렇게 제어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엔진의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큰 발사체와 큰 위성에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아마 태블릿 PC 정도 되는 그런 위성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조그만 카메라 달아도 뭐 해상도가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어느 도시다 뭐 이 정도까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의미 있게 뭔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성 하나가 예전에는 뭐 3천억, 2천억 이렇게 하던 게 지금은 뭐 때로는 뭐 위성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손바닥만한 포켓 큐브 이거 뭐 8만 불 그러니까 한 1억 정도면 위성을 올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위성을 여러분 개인의 위성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억, 20억, 30억 굉장히 저렴해졌죠. 그러면서 새로운 스페이스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 세계 이렇게 많은 10,000개 가까이 되는 그런 우주 기업들이 있고 그 우주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인베스터들, 투자자들도 지금 여기 있죠. 5,000개 정도 있다.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올해 위성에 관계되는 이제 주요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이 요러한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고, 여러분이 아마 이 부분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주정거장, 국제우주정거장 아시죠? 국제우주정거장은 국가가 다 조금씩 돈을 내서 만들어서 운영을 했어요. 근데 원래 걔의 라이프타임, 그러니까 아마 임무가 완료되는 그게 25년인데 지금 조금 더 연장이 되긴 했는데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데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국가들이 나 이제 안 해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액션 스페이스라는 애, 여기 시에라 스페이스라는 이런 친구들이 또 기본적으로 이쪽엔 대표의 돈이 좀 많아요. 그 상태에서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럼 뭐 없으면 민간에서 내가 올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회사에서 저희 같이 민간 회사에서 이런 우주정거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우주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제 여기에 액션 스페이스는 없지만 시에라 스페이스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드림 체이스라고 하는 스페이스 셔틀이 있습니다. 실제 이 스페이스 셔틀이 이 화면에 것처럼 이렇게 활주로에 내리고 왔다 갔다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 우주 공간에서 실험도 하고 그다음에 호텔 뭐 우주 관광도 같이 지구 주위를 뭐 돌면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뭐 이렇게 생활도 하고 그리고 의학 실험들 마이크로 그래비티 상태에서 지구 중력이 아니라 지구 중력에서 좀 많이 벗어난 상태에서 중력이 굉장히 좀 작게 미치는 그 공간에서 이제 약도 이제 실험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화성까지 가려고 하면 최소한 6개월 걸리는데 화성에 사람이 가는 동안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는 거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적이냐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하면서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우주 공간에서 이미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보령제약이라는 회사가 또 이런 데 투자를 해서 고 우주 공간에서 그런 실험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요게 제가 이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지금 우리나라에 5월 29일인가요? 그때 우리나라가 우주항공청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청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없었는데 과기부,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밑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뭐 전문연구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과기부 바로 밑에 카사, 코리아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코리아 에어스페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가요? 그렇게 해서 카사가 생겼어요. 그 우주항공청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우주청을 갖게 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이 경제 규모나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치하는 어떤 포지션을 볼 때는 굉장히 늦게 생겼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인 나라에 태어난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 선배님들, 이걸 더 나아간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뭐 이병철 회장님 같은 분, 이제 구인 회장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비즈니스 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카자흐스탄에 갔는데, 제가 1년에 한 40일, 150일 해외 출장을 다녀요. 그런데 지난주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카자흐스탄의 정부의 우주청 사람이 입국하는 이미그레이션에 따로 나와서 저를 따로 빼줘요, 이렇게. 한국의 중소기업 대표가 왔는데, 그러면 바로 차를 데리고 제 호텔에 데려다 주고, 또 다음날 제 호텔에서 픽업을 해서 우주선을 갔더니 도열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태어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셔야 되고, 저는 앞으로 2040년, 45년이 되면 반드시 대한민국이 세계 탑2나 탑3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피크 차이나를 찍었기 때문에 중국은 대한민국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이 있었고, 일본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뭐 1억 몇천 명 되다 보니까 수출을 안 해도 내수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헤게모니가 예전에 예전에 뭐 유럽에서 미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그럼 이제 남은 데가 어디 있어요? 일본, 한국인데,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 이런 분들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특히 동유럽 같은 경우에 가시면,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리스펙트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헝가리 가면 대한민국 국기가 따로 다 있어서 그쪽으로 따로 빼줘요.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걸 항상 명심하시고, 여기서 해외에서 학위를 하거나 공부를 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절대 누구나 어떤 놈들이 오더라도 나한테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 충분히 그런 분들이 아마 될 겁니다. 우리가 우주를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이제 KT세대 최경일 전무님 계시지만, 위성을 가지고 이렇게 통신 서비스하는 요런 어플리케이션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 X가 위성을 이제 엄청 많이 보내죠. 이렇게 기차 가듯이. 여기 인공위성이 쭉 가는. 인공위성은 자체적으로 삐설 낼 수는 없어요. 이제 반사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통신하는 위성을 굉장히 많이 이제 띄웠습니다. 지금 지구 주위에 살아서 돌고 있는 위성들이 한 10,000개 조금 안 되는데, 그 중에 5,000개 이상을 이제 스페이스X가 쐈습니다. 예. 지금 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여기 뭐 원넷, 뭐 텔레셋, 그다음 아마존 카이퍼 프로젝트 해서 이런 친구들이 스페이스X랑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뭐 원넷이라는 회사도 위성을 많이 띄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거는 통신 위성이고, 제가 아까 관측 위성을 말씀드렸는데, 지구를 알아서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죠. 근데 북극과 남극을 도는 위성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지구가 알아서 돌아주니까 전 지구를 다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위도가 어떻게 되죠? 제주도는 위도 33도에서 북한을 제외하고 우리 38도가 있으니까 33도에서 38도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중위도에 있는 지방들은 이렇게 북극에서 한 40 몇 도 해서 이렇게 인클리네이션 경사궤도를 돌면 우리나라를 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를 본인의 나라를 자주 뭐 관측해서 찍겠다에 따라서 궤도가 조금씩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찍은 이제 사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도요타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도, 여러분들 이제 내비게이션인데, 원래 내비게이션은 그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차량들이 카메라를 달고 쭉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위성을 가지고, 물론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위성 차가 지나가는 맵을 이제 위성 갖고 업데이트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룩셈부르크 같은 이런 나라들은
이런 이제 소행성에 가서 광물도 채취해 오겠다. 뭐 백금, 니켈 뭐 이래서 가서 근데 여러분 우주법에 보면 요즘에 법무법인들 뭐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법무법인 광장이나 율촌 이런 데서는 이제 우주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원래 우주라는 공간은 주인이 없는 공간이죠. 하지만 특정한 나라가 그걸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주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맹점이 뭐냐면 민간 기업이 찾아낸 거는 그건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룩셈부르크라는 정부 나라는 그 민간 기업을 통해서 소행성 탐사를 해서 자원을 가지고 오겠다. 룩셈부르크 나라가 굉장히 작습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데 인구 한 60만 명 이 정도 되는데 전 세계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죠. 아마 1억 4천 정도 될 건데 그 다음에 2위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그만큼 이제 본인들은 갖고 있는 땅덩어리나 그 다음에 다른 뭔가 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기술을 갖고 있는 좋은 전 세계 기업들을 룩셈부르크라는 나라에 랜딩을 시켜서 엄청 돈을 주면서 이제 지원을 해주면서 자기 나라 자국의 어떤 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룩셈부르크 정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다 쓰고 나면 얘들도 이제 생명을 다하고 죽겠죠. 근데 걔들이 너무 이제 지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또 위성 쏠라니까 얘들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 쓰레기들 때문에 위성을 못 올린다고 하면 안 되겠죠.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니까 쓰레기를 청소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쓰레기 청소하는 위성이 이제 올라갑니다. 스위스의 이제 클리어 스페이스 같은 회사들은 이렇게 청소 위성을 올려서 그런 것들 위성들을 다 잡아서 지구 쪽으로 던져갖고 대기에서 소멸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도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누구지? 예? 예. 여기 보면 민간 우주 청소 기업에서 C사가 이제 클리어 스페이스인데 이렇게 쓰레기들을 로봇 팔 암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랩을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딴 데 이제 하면서 지구 주위 내려오면서 이제 연소시켜서 이제 태워버리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주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국방과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치하는 상태에서는 더 밀접하죠. 이 영상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위성이 없이는 전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전쟁이 시작됐다. 요즘 우리 작전계획 5027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북한은 10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비행기에 작은 발사체 싣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정부가 갖고 있는 위성이 굉장히 많고 민간이 갖고 있는 위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딱 터지면 더 많은 위성을 쏴서 그 지역을 계속 더 관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위성을 이제 미국 요거 달파라고 하는 국방부 쪽에서 디스포저 세럴라이트 해서 이제 일회용 세럴라이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구 고도에서 굉장히 낮게 100km 고도보다 더 낮게 띄운 다음에 적진에 그걸 쭉 관찰하고 뭐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뭐 6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쭉 찍어요. 찍은 다음에 그쪽 지역을 찍어서 바로 군인들, 병사들 스마트폰처럼 그 단말기에 바로 다이렉션하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군인이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보고 있다가 이제 뭐 미사일 때렸을 수 있고 하면 다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확인해 보겠죠. 그래서 다 그쪽에 이제 초토화됐어요. 그럼 이제 육군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사람들이 별로 많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 쫙 해서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 있죠. F-15K 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군 비행기는 200km, 250km 전에 미스를 날릴 수가 있어요. 이제 공대 지도 될 수 있고 공대 공도 될 수 있는데 공대지 미사일을 날리면 북한에서는 비행기가 떠서 우리 군이 보여야지 미사일 쏠 수 있는데 우리는 200km 뒤에서 안 본 상태에서 먼저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렇게 때리고 또 위성 갖고 보고 많이 잘 죽었네 뭐 이렇게 또 때리고 다 상태가 다 끝났으면 그때 육군이 그냥 밀고 올라가서 깃발만 꼽으면 돼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 지금은 우주 자산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주사령부를 다시 만들었었고 2019년도인가요? 그 트럼프 때 만들어서 지금은 미국은 그 우주사령부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전 세계 상대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주 전략 자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라고 하는 국가라고 하는 곳은 민간 기업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들은 사실은 민간 기업들이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막 이렇게 하죠. 그런 인더스트리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면 이렇게 ESABRCS가 있죠. 이게 뭐냐면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 유럽 우주청, 빅 I 인큐베이션 센터입니다. 큰 인큐베이션 센터 안에 1년에 우주 기업을 거의 200개씩 양성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유럽 내에서 그 유럽 전체 내에서 인더스트리를 올려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감시자의 눈으로 항상 정부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룩셈부르크하고 미국 달라스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이 테크노포트라는 회사에 지금은 제가 나갔지만 회사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우주 회사들만 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들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뭐 커피도 같이 먹고 하면서 얘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또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그러면 A사 B사 두 개사가 갑자기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야 우리 둘이 새로운 회사를 또 하나 만들까? 그래서 조인트 벤처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에서 그 공간의 중요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이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공간에 갔더니 아 나는 경제학 하는 친구, 나는 천문하는 친구, 나는 기계하는 친구, 전자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전체 딱 모이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더스트리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 어떤 기업도 다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학자 하면 경제학자만 모여 있다고 하면 그 경제학적인 생각밖에 안 하는 거고 전자공학 하는 애들이 모여 있으면 전자공학적밖에 생각을 안 해.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은 복합학문입니다. 여러분 항공우주연구원 가면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갖고 있는데 기계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뭐 전자공학과, 전파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궤도역학, 천문학, 그다음에 재료공학, 화학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곳은 모든 학문을 융합을 해서 이 컨버전스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전공을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그 회사가 이것만 전공한 사람은 있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호흡이 맞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을 늦게 시작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아 대학교 때 창업을 해봐도 좋았었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할 수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투자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좋고 여러분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여러분 돈 하나도 필요 없이 투자사들이 다 돈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열심히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뭡니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그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투자사가 있어서 여러분 이제 그 산호사라는 곳에 가면 구글 옆에 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 저 있죠, 뭐 다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게 다 이제 돈이 그 있다 보니까 그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기업들은 그쪽으로 랜딩해서 그러면서 조금씩 형성이 됐거든요. 그렇듯이 이러한 공간의 중요성 이 항상 이제 머릿속에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두 개만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 성실, 노력 다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래 보면 성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건 디폴트야. 그건 그냥 여러분 그냥 원래 갖고 있어야 돼요. 원래 갖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노력을 엄청나게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노력을 해본지 모르겠지만 제가 7년 전인가 한번 어떤 사업 때문에 뭐 이게 제안서를 막 쓰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시작해서 그게
그 다음날도 안 끝나고 해서 제가 5일을 안 자본 적이 있어요. 5일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시작해서 그 자리에 밥도 거의 뭐 식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라면 갖고 와서 먹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대표님 오늘도 안 들어가셨어요. 오늘도 안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최종 제출하고 이제 제가 아직 했는데 1,500원짜리 콩나물국 하나 먹고 집에 가서 잤거든요. 근데 노력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결과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들이 언젠가는 다른 거 다 돌아옵니다. 설마 그 과제에서 그리고 그 내가 하는 그 일에서 바로 성과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여러분이 쓸데없는 경험이 한 개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노가다를 2년을 해봤어요. 그리고 하수구 청소, 상수동에 있는 거기에서 국회의사당 바라보면서 제가 바에서 주차 아르바이트. 근데 그것들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안테나 짓고 뭐 하다 보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제 일을 같이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것도 하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저분하고 얘기도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경험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라포트라고 하는 성공의 가장 큰 열쇠 이게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냥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팀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예전에 그 사이먼 스낵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팀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모인 집단이 팀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옆에 동료들하고 뭔가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친구를 믿지 못하면 그 친구하고 일을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롤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이 여러분 나중에 사회 나가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이해되실 텐데 지금 아직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가면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요. 제레미 레피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인류의 발전에 누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냐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사람들 0.1%가 세상을 이끌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에디슨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지금 또 뭐 아까 그 앨런 머스크 이런 애들이 0.1%의 어떤 발상 자체가 완전히 뛰어난 그런 창의적인 인간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를 통해서 누군가 이렇게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저거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 정도는 안 되지만 제가 저거 하니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럼 나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자,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하면 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밥을 줘야 되잖아요.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만드니까 나는 미국 미국 그 전 땅에 도로가 깔려있는 지역에 가서 주유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가 분명히 연료가 들어갈 것이니까 내가 주유소를 선점해 놔야 되겠다.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소양강 댐이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졌는데 누군가 댐을 만들어서 옛날에 강남 지역은 거의 물에 이렇게 잠겼던 지역이에요. 홍수가 나면. 근데 소양강 댐이 만들면서 이제 홍수가 이제 거의 안 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강남 지역에 썩이 땅이라 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댐이 생기면 이제 그게 홍수가 안 나니 저 땅을 허름할 때 사가지고 저기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예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0.1%도 될 수 있지만 최소한 0.9%의 그걸 바라볼 수 있는 통찰적 인간이 되셔야 되고요. 그런 1%가 전 세계를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안타깝게도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1%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0.1%는 못 되더라도 0.9%의 통찰력을 가진 그런 사람은 될 수 있으니 항상 머릿속에 뭔가를 생각할 때 그냥 사물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생각보다 오래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들으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Q&A 해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우주에 대한 기지국, 지상국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상당히 처음에 저 문과생입니다. 예,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또 상당히 어렵고 지루한 시간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귀가 트이고 눈이 막 떠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하시는 일에 대한 아주 인사이트 있는 강연, 그리고 동영상들도 잘 준비해 주셨고요. 뒷부분에는 여러분이 어떤 마인드로 앞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세상을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정말 저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제 마음속에서 박수가 막 터져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학생의 질문을 듣고요. 네네. 또 그 현장 강연에서 추가 나오는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대표님에 대한 질문은 어느 학생이 준비를 하셨죠? 예, 자기 소개와 함께. 하나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석고 다니고 있는 1학년 류단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 대한민국은 항공 우주 분야에서 되게 뒤처진 국가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항공 우주 분야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예전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 모토가 뭐였냐면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 위성을 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발사장도 없었고 발사체도 없었어요. 근데 나로우주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발사장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위성은 이미 부품 것들은 조금씩 수입을 해가 와서 위성은 이제 잘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누리호가 성공하면서 이제는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졌죠. 그렇게 다 갖춰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화성이라든지 달 가는 부분, 지금 이제 달 탐사선도 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이 짧은 시간 내에 30년 만에 이 정도 온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일부 저희가 더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발사체 같은 경우는 이미 대형 발사체 같은 경우 이제 소형 발사체도 민간 기업도 만들고 있어서 이제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 탑 10 레벨에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이 이제 이사를 하나 묶으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주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라 봤을 때는 그게 민간 입장과 국가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항공우주선 생기면서 미션이 뭐냐면 이제 라그랑제 포인트라 해서 L4 포인트를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화성 탐사를 하겠다. 결국에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는 딥스페이스 미션을 하는 거예요. 방향 자체가 계속 소행성 탐사, 달 탐사, 그리고 화성에 기지 짓고 그러려고 하면 공기가 없잖아요. 그럼 공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그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굳이 로켓을 갖고 올라가야 돼. 야, 우주 공간에 하나 라인 하나 쭉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쭉 올라가서 거기서 위성을 인젝션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일본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래서 아마 위성 발사체, 지상국 위성 영상 처리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 쪽은 이제 그런 쪽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공학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주 공간에서 태풍도 불고 이제 지구도 자전도 하고 하는데 얘가 튼튼하게 잡아줘야 되니까 그냥 제로공학적인 측면이 제일 중요하고 우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화성 탐사 이렇게 가려고 하면 그쪽에 가기 위한 로켓도 있지만 거기서 연료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연료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지금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롤스로이스 같은 회사는 SMR이라 해서 굉장히 작은 이제 핵융합 발전기를 이렇게 만드는 아마 사이즈가 요 책상으로 2개 정도 됩니다. 그걸 로켓에 싣고 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달에서 우리 여기 보면 그 원자력 에너지 있죠.
그 원자력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전기도 쓰고 하잖아요. 그걸 달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달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아마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 네. 블로그에 올라온 그 자기소개 봤는데 그 학창 시절에 공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전자공학과에 진학하게 됐는데 어쩌다가 전자공학에 관심이 생기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에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공부보다는 저는 이제 좀 운동을 좋아해서 제가 핸드볼 선수를 한 4년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핸드볼 하다가 뭐 또 중간에 축구 선수를 하고 싶어서 어머니한테 말해서 중학교를 옮겨 놓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놈아 그거 해서 못 먹고 산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는데 원래 저는 학교 다닐 때 문과였어요. 문과였는데 제가 수학능력 시험 1기거든요. 제가 94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근데 그때는 문과 이과가 교차 지원이 됐고 수학능력 시험을 2번 쳤습니다. 제가 8월하고 11월인가 뭐 그때 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저는 법대를 가서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판검사 이런 사람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가 그 가서 또 못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공대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공대 딱 하니까 그나마 제가 좀 그때 문과였지만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물리를 좀 좋아했었어요. 물리를. 그래서 물리학인데 물리 순수과학인데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물리 중에서도 우리 보면 역학이 있고 전자기학이 있는데 그 중에 전자기학 쪽이 좀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물리보다는 전자공학 그나마 좀 맞겠다. 그러니까 역학은 제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역학 좋아해서 기계공학 갔겠죠. 그래서 이제 전자공학과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하신 것에 대해 질문이 하나 있는데 우주 쓰레기가 많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 우주 쓰레기를 지구 대기권에 던져서 태워서 이 쓰레기 처리한다 했는데 이러면 이 탈 때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나오진 않는지 궁금하고 꼭 이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쓰레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저궤도에서 고도 한 500, 600에서 돌아서 거기서 쓰레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보다 훨씬 높은데 뭐 8,000km, 10,000km, 그다음 정지궤도 같은 경우는 36,000km 있습니다. 근데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구로 갖고 오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위성도 워낙 크고요. 그리고 지구에서 다 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지궤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묘지궤도라고 해서 끝나면 걔를 완전히 디오비 시켜서 지구에서 엄청 멀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36,000km 돌면서 지구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도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이 궤도를 완전히 벗어나게 그러니까 묘지 궤도에서 완전히 지구부터 더 멀리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냥 우주 공간 나도 모르는 어느 공간에서 쓰레기가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구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하지만 저 궤도에 뭐 300km에서 600km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지구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지구로 와서 연소시킨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위성들이 대부분 그 연료가 이제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 케미컬 이제 연료를 많이 쓰는데 지금 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기 추력기, 전기 그다음에 뭐 베이퍼 추력기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발사체 같은 경우에도 전기 추력기를 이용한 발사체, 엔진 뭐 이런 것들 쓰는데 환경 오염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로 떨어지면서 어차피 연소가 되면 당연히 뭐 환경적으로 좋지는 않죠. 예, 좋지는 않지만 방법이 사실 지금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현장 질문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이크. 그 대표님 관련된 영상을 블로그에서 봤는데 제주도 추적수를 설치하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제주도 주변을 둘러보셨다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이 좀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제주도에 저희 첫 번째 지상국을 2020년 3월에 지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6월에 제가 첫 서비스 시작했는데 사실 제가 그 나로 발사를 하면서 제주도에 7년 동안 파견을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너무 잘 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상국을 통해서 발사체든 뭐 위성을 추적하려고 하면 얘가 내가 신호를 받는데 뭔가 블로킹이 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이 내가 여기 지상국을 쳤는데 산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산 때문에 신호가 못 오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지상군 설치를 할 때는 영어로 이제 LOS에서 Line of Sight, 시야적으로 라인 내 시야적으로 이게 좀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안테나가 추적을 할 때 뭐 고각 몇 도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군데 계속 쭉 둘러봤죠. 둘러보고 그때는 사실 뭐 돈도 많이 없었고 땅을 살 돈도 없었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때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제주 테크노파크라는 곳에 도움을 받았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 건물 옥상에 지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원장님께서. 그래서 거의 뭐 돈은 들였지만 매달 그 임대료를 들였지만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했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업을 하면서 뭐 좀 다른 얘기를 한데 질문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한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러분 뭐 성실하고 성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디폴트라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서 조금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절대 자기 혼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성공에 네가 이성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능력이 몇 %냐? 성공 뭐 100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10에서 15%밖에 얘기는 못 합니다. 그럼 나머지 85%에서 90%는 누구냐면 이성이를 좋게 봐주거나 컨택이나 회사를 좋게 봐줘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100이라는 곳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고객이 될 수도 있고요.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임직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 투자사들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했고요. 정부가 그런 레귤레이션이나 법을 릴리즈해서 도와줬고 그리고 해외에서 옛날부터 관계를 맺고 있는 애들이 그래 너 보니까 옛날에 항우연타 할 때부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도와줘야지. 전화하니까 또 오고 그런 모든 사람들의 도움들, 심지어 가족들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 나는 이제 자신감도 있고 이런 거 좋아요. 근데 항상 그래서 제가 옆에 주위를 잘 챙기라고 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전에 맺었던 관계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리플 따듯이 자잘한 물결처럼 6년이 흘러가는데 결과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어느 순간 7년이 되면서 그 결과가 한 번에 큰 점수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전에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그냥 과정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포기하면 그때 포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추가 질문이 없으면 저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아는 인물이죠. 굉장히 유명하고 창의적이고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인물. 일론 머스크가 없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귀가 약간 간지러울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평가 우리 대표님이 지정한 맨 마지막에 이제 서술한 바에 따르면 0.1%의 창의성 있는 인물 또 통찰력을 가진 인물로 분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 관점에서는 좀 부정적인 포인트를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뢰의 문제, 챙김의 문제를 얘기해 주셨고 또 대표님 성공의 요인으로 또 그런 신뢰의 문제를 꼽으셨는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아직은 고등학생들이니까 사실 이게 피부에 좀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신뢰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행로가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근데 대표님이 신뢰를 그러면 그 6년에 행보하던 시절 또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결국은 이 많은 나를 이끌어준 85%의 그런 어떤 신뢰 자산이라고 저는 평가를 신뢰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랄 거예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대학교 가고 어디 사회에 진출했을 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여러분의 말과 이런 행동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뢰 자산을 형성할 거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좀 주실 수 있다면. 굉장히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 때부터 제가 이제 운동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못 하는데 애들한테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반장을 자꾸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장을 한 계속 중2, 중3, 고1, 고2 때까지 한 3, 4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반장이 되면서 어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고등학교 때 예서 2학년 3반이다. 그러면 앞으로 2학년 3반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 심지어 선생님들조차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한 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제가 그래서 그 애들을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이 서클 안에 딱 들어오면, 이성이라는 사람이 이너 서클에 딱 들어오면 우리끼리는 뭐 찌지 못고 할지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나 외부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난 용서가 안 된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똑같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기관이라든지 다른 뭐 대기업들하고 일을 할 수가 있죠. 하면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어떤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줄 수 있는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사업에서 돈을 안 벌망정 가만히 있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내 주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되나, 애착이 좀 강했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 데리고 가야 된다. 제가 항공우주연구원 나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 3년을 휴직 상태에 시작했어요. 그리고 3+3년 6년이었기 때문에 3년을 다시 연장을 해서 하면 항우에 적을 둔 상태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제가 3년 만에 바로 사직서를 바로 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직서를 바로 내고 한 이유가 뭐냐면 3년 더 연장하면 이제 임대료도 안 내고 거기는 계측 장비도 공짜로 쓸 수 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바로 이제 사직서를 냈기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A라는 팀장이 저한테 와서 대표님 사업을 하다 안 되면 대표님은 돌아갈 곳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올 때부터 나는 돌아갈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은 이상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3년 딱 되기 전날인가 제가 사직서를 바로 냈습니다. 야, 무조건 너랑 같이 가는 거지 뭔 소리 하느냐. 예?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아까 제가 신뢰 기반한 친밀한 관계를 얘기했는데, 아까 라포트라는 부분을 얘기했듯이 신뢰를 내가 먼저 주지 않는 이상 기브 앤 테이크지 테이크는 기브는 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줘야지 그걸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랬던 어릴 때부터의 성향,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부터의 내 주변에 대한 뭐 배려면 배려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계속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고객이나 파트너도 똑같았어요. 제가 일본 갔더니 일본 애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닥터리 너 보니까 네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일본 사람, 정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이다 알고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성이라는 사람이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본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주변을 잘 챙길 수 있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 토양을 가질 거냐, 여러분 자체가 어떤 토양이 될 거냐를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큰 박수로 좋은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